미국 증시를 애써 외면하던 트럼프 진영이 주말 동안 이 스탠스를 바꾸고 본격적인 증시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요. 베센트와 햇셋 같은 이 트럼프 측근들이 투자 심리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화답하듯이 미국 증시도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죠. 자, 한편 트럼프 진영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빅 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눈길이 좀 많이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지금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봄 내 눈이 오면 굉장히 대풍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오늘 눈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눈이 오고 밑에 이렇게 아. 녹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미끄러웠기 위험하죠. 때문에 예. 특별히 좀 조심하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았죠. 예. 소매 판매는 0.2. 근데 워낙 그 1월 달에 조정된 걸로 보면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으니까 베이스 이펙트 생각하면 최소한 베이스가 같으려면은 이게 한 1%포인트, 1% 정도는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0.2% 나왔고, 그다음에 뉴욕 연준의 제조업 지수, 가장 그 제조업 지수의 핵심적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20에서 20년의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GDP 토론토 나월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폭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OECD의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OECD 경제 전망도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많이 낮췄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트럼프 진영이 뉴욕의 그 증시 띄우게 나섰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보면 뭐 애써 증시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린 신경 쓰지 않겠다 하는데요. 그랬었죠. 사실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반등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 관세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던 거죠. 근데 오늘도 관세 발언 단을 자제했습니다. 베센트는 연일 나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월가 경험으로 볼 때는 이때는 그 투자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되면 공황이 되는 거고 투자자들이 이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투자자적으로 좀 월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렇고요. 케빈 헬셋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상호 관세가 끝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1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가 괜찮다 해서 트럼프의 3대 진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실질 경제 컨트롤 타워죠. 그리고 스텝인, 케빈 헬셋, 앤리스 위원장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띄우게 나섰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그동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것에서 이런 그 띄우게 나서다 보니까 심리가 안정돼서 지표는 안 좋았지만 그렇죠.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사실 기대가 있긴 합니다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반등한 것은 트럼프 취임 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틀 연속 그 상승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짓눌려서 미국의 현지 분위기랑 같이 해서 그동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주가가 다시 랠리를 탈 수 있는 변수들 이런 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틀 연속 반등했는데요. 지금 랠리를 다시 차기 위해서는 작년 말까지 미국 증시의 랠리를 다시 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할 게 뭐겠습니까?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 같은데요. 그렇죠. 트럼프 자신부터 해결해야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종의 관세에 대한 발언하는 사람에서 시청자분도 저분이 이렇게 정상적일까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본인 자신의 독재 실현, 마가 실현 이런 거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마가의 로메니아라는 애니아라는 이렇게 써는데요. 이 내용을 좀 미국의 경제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뿌리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 게 아니고 예. 예전부터 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들이 마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드라 하는데요. 무드 이코노믹스입니다. 굉장히 심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심리가 불안할 때 어디에 찾아갑니까?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샤머니즘 의지하는 예. 이런 시각들이 있죠. 그런 각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발언이 미소매니아, 매니아 똑같아죠? 이게 허언증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허언증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악당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것은 선거에서 공약이 남발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인데 너무 남발하면 지키지 않는다.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사실 본인의 야망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망상직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신뢰는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증시라든가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가 되는 침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면했던 시각이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도 그렇고 관련된 지장이 바뀐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본인 자신도 예. 이렇게 변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만 봐도 뭐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발언을 자제하니까 바로 또 올라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들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취임 이후에 지금 내일 모레면 2달이 되는데요. 예.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랬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세에 초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예. 결국 관세가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까지 떨어지는 쿼드러플 현상의 가장 단초가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관세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그 카르타코 평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요새 경제 분석할 때 게임세로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영커랑 저랑 게임할 때 예.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 이게 좀 잘못됐나요? 아니, 내가 죽고 예시니까요. 예. 내가 죽고 홍영커가 살아나는 이 방식을 노이만 내식 이기적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카르타코 평화 방법과 똑같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쿼드러플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었죠.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관세 같은 경우에는 1929년 이런 때 게임 세월에서 노이만 내시식으로 카르타고 예. 평화 방법일 때는 대충 대공황과 증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관세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냐? 게임 예. 세월에서 쉐어프리 로스식 공성적 게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케인전 방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할 때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마샬 플랜과 마찬가지로 예. 마샬 플랜이면 패전국인 독일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렇죠. 승전국인 미국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미국이 더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2차 세계대전을 위해 통화체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와 함께 미국의 전성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증시도 화랑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지금 관세에 대한 자제 발언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이러다가요 트럼프도 관세 발언을 자제하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세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사실 쿼드러플의 붕괴 발단이 됐던 것이 해결하니까 예. 증시는 다시 화랑세를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부디 우리 투자자분들에 위해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관계 앞서도 저희 특파원께서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2월 달에 뭐 생일이 비슷하지 예, 하루 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가 취임식에 정상회담 해서 말을 협약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시 미중 간의 이렇게 관계가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정권 1기 때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까 미중 뭐 정상회담 얘기도 있었으니까 미중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국교 수립이 될 거죠. 여러분 예. 아시겠으면 빙봉 외교입니다. 이때는 중국이 미국에 이렇게 버금갈 수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의 기조가 도강량에 참고 기다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커플링 관계가 됐죠. 우리가 게임 세어리에 보면 케인지언식 평화 방식이 되는 예. 거죠. 이렇게 공생적 게임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이 이렇게 경제 패권으로 살아가고 2001년
WTO 가입에 이면서 사실 그 중국이 경제 패권까지 가다 보니까 중국이 자기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렇죠. 주동자기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사실 그 디커플링 관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경기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뭐 6월달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서로가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푸틴과 이렇게 트럼프 간에 예.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지금도 이렇게 사실 그 게임 시어리 측면에서 어떻게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냐 해서 이 종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종전에 대해 기대가 했다 보니까 지난주 말에 팍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이게 사실 국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6월달 정상회담이 나오긴 했지만 변수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관계가 사실 그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 관계로 변화될 때는 미국의 정치라든가 경제 입장에선 일부에서 이틀 반동기에 나타나고 있는 랠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탈 것이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랠리가 찾아오기 위해 해결해야 될 변수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미중 갈등을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유럽도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유럽 경제, 증시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3월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그렇죠. 18일 독일에서는 넷 브레이크에서 소위 그 부채에 대해서 예. 브레이크가 제한 폐지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젠수랑의 연설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그 세 가지 지표 중에 미국의 FOMC보다도 예. 독일의 그 이렇게 지금 부채에 대한 브레이크가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발단이 됐던 것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이 2월 달에 예상돼 있던 슐츠가 패배가 된다. 예. 근데 역시 예상대로 기민당, 여기에 메르켈 총리가 있었던 당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메르켈인데 기민당의 지금 새 총리가 되는 사람이 메리츠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타가 이름이 좀, 아닙니다. 예, 비슷하죠. 그래서 메리츠와 메르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2에 대해서 제2 메르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슐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경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나토의 산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 통일 때 어떻게 보면 구석에 제한이 있던 예. 소위 부채 브레이크 문제 이것이 독일 경제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어떻게 장애물이 됐던 겁니다. 그거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폐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연방 부채가 GDP의 0.35%를 제약할 겁니다. 그러면 GDP에 대해서 미국은 3%가 넘습니다. 저희 예. 4%가. 근데 독일의 연방 부채가 GDP 대비해서 0.35로 제약됐다는 것은 경기 부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피스칼 그렇죠. 룰입니다. 예. 이게 독일이 갖고 있는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나토 폐지한다. 그럼 국방부 증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부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폐지가 된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촉발시킨 요인입니다. 예.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저거 폐지시켜? 그러면 독일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그 좋은 독일 경제가 독일의 병에 걸렸다 해서 마이너스 0.3%, 2024년에 마이너스 0.1%, 올해는 이 경기 부양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0.1%.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폐지게 되면 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독일이 살아난다. 그러면 아무리 유럽이 지금 상태에서 세계에서 경제 지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피그스 국가들이 완전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독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무시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많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선 미국 증시에서 다시 부활되는 독일, 유럽을 외면할 때는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랠리를 타기 위한 변수 중에서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예. 이것도 사실 변수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도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냐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가 예.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잠시 OECD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나온 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영향이 없다 이런 시각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OECD 보고서 보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세계 경제 측면이든가 미국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큰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관세에 따른 불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관세는 일종의 코로나 사태 비슷합니다. 공급만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ratchet 이펙트라고 불이익 이펙트 내지는 ratchet 톱니 효과라는 표현, 이게 경제학에서 톱니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제 울퉁불퉁한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 MIT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시 이건 판매와 유통업체와 그다음에 제조업체 간에 판매업체에서 사실 재고가 부족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피벗을 종료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게 이제 증시의 불안 요인이죠. 그렇죠. 불안 요인이죠. 그러면 자 관세에 따른 영향을 OECD 보고서 가지고 좀 많습니다. 어제 저녁 때 나왔습니다. 관세 영향이 적어? 그렇지 않습니다. OECD에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2.4%에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예. 지금 채찍 효과 때문에 이 2.1에서 2.8%로 0.7%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했던 페드 셉에서 성장률과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립금리라든가 향후의 피벗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이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대폭 올린 것은 참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그플레이션의 물가분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만 부족되는 무리 이펙트, ratchet 이펙트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완증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뭐 유가 안정뿐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2월달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 것도 유가가 안정됐던 게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에 대해서 평화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예멘이라든가 뭔가 다시 화약고를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중동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미국의 물가를 잡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증시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리스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다행히 임시산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이 일단 모면되긴 했지만 이것도 중요한 변수겠죠. 네, 임시예산을 가지고 셧다운은 모면했지만 합의해서 그런데요. 정예산이 아니라 임시예산 가지고 이 피스칼 이어 2025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준예산 상태의 임시예산을 가져간다면 트럼프가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노믹스의 사실 관세 정부의 텍스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면한다든가 재정 지출이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약되는 거죠. 그러면 국채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국채에 대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국채 상환하는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재정 여력이 없죠? 미국에 보면 현금이 바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부분에. 그래서 3월 13일 날 이게 임시 예산이 처리되지 않았으면 디폴트 우려가 바로 나왔고 그것이 3월 14일 공포였습니다. 근데 현금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자 국채 돌아오는 말량 이거를 영구채로 딱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좀 해서 만기에 돌아오더라도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 10년, 100년 국채 발행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게 야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국채 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느냐? 100년이 나왔습니다. 100년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10년짜리 이거를 100년을 밀어놓자 리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채 안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사실은 관세 정책과 함께 날이 가면 갈수록 현금이 바닥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에서 이렇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국채 불온도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 것이냐. 그 예전에 제닛 앨런이 바이백이라든가 그다음에 QTR 이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바이든의 정책이니까 이걸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베센트거든요. 근데 베센트는 더
나쁘게 지금 조정하는 거거든요. 10년짜리를 100년짜리 지정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안전하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예. 이 대목도 좀 상당 부분 추가 랠리가 오른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랠리를 촉발할 만한 7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변수, 바로 빅테크들의 이 투자 심리 부활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그 딥시크에 따라서 충격이 사실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이렇게 해서 보면 오늘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지고 예. 엔비디아도 또 빠졌죠. 계속해서 더 예.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딥시크 충격에 따라서 많은 걸 던져줬죠.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매그니피센트 M7에서 예. 레그니피센트 L7으로 변하면서 중국이 부상했죠. AI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레드테크 7이 된다. 그 다음에 테라픽 10 종목이 된다. 대부분 AI 업종입니다. 근데 오늘은 새로운 그 중국의 뜰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Fab4다 해서 Fabulous 4다 해서 이 새로운 용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F4다 하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빅테크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AI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딥스크에서 미국의 산업계에 충격을 줬던 부분이 해결되죠. 그렇죠. 고비용 구조, 중국처럼 저비용 구조로 가져가야죠.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파동이 왜 나타났을까? 예. 이게 일방적인 수출 제한이다. 그게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R&D 지출을 통해서 빨리 이게 AI라든가 빨리 끌고 가는 것도 트럼프의 역작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산업 정책에 대한 기업 정책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뭐냐면 중국이 오히려 친기업 정책입니다. 예. 이번에 양해 대우를 통해서 국진 민폐에서 국영기업은 진흥시키고 민간은 퇴거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 정책이 국진 민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국영기업도 우호적으로 하고 민영기업도 살린다. 근데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기업 우호합니까? 명석적으로는 기업 우호지만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걸 때리기 나서는 거 보면 중국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기업 정책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도 향후에 AI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다시 살아나야 미국의 증시가 추가적으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도 트럼프의 정책 기조의 변화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사항을 하지만 예. 대부분 다 트럼프와 관련이 결국은 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냐 본인대로 다 결부가 돼 있으니까 증시라든가 경제 애써 외면했던 것이 떨어져 자기의 충격, 중간 선거 안돼 탄핵과 연결해 포지션 변경이다. 포지션 변경.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